스트레스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이죠. 예, 말 그대로 랜덤 인풋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인풋을 하기는 굉장히 좋죠. 랜덤 값을 그대로 모델링을 하면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올 때 노말이냐 뭐냐에 따라서 그냥 모델링 하면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떤 인풋이 어떤 리스판스를 할지 그거를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냐. 이게 간단한 스트럭처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사운드하거든요. 그죠? 심플 빔의 밴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뭐 복잡한 스트럭처, 스티픈드 패널 이런 거는 그 RAO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씁니다. 레지스턴스 팩터 디자인이라고요. 줄여서 LRFD라고 하는데, 요거는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메이저 reliability based structural design의 메이저 어프로치 중에 하나입니다. Factored strength of structural component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말만 들으면 이제 헷갈리는 게, 세이프티 팩터 곱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얼라우 스트레스가 뭐 일드 스트레스가 1000이면 3% 마진 잡고 700까지 해서 얼라우블 스트레스 으로 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모든 스트럭처를 그렇게 디자인하는 뭐가 틀리냐? 같습니다. 개념은. 얼라우블 스트레스처럼 팩터를 곱해서 레디스드 전체 스트렝스를 레디우스 하는 거는 같은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얼라우블 스트레스 디자인 같이 세이프티 팩터를 곱하는 한 세이프티 팩터를 여러 가지에 다 곱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 PPT로 바꾸면서 이게 좀 엉클어졌는데, 자, 스트렝스 팩터가 있고요. P가 있고, 노미널 스트렝스가 RN이 있습니다. 로드 팩터 오브 ith 로드 컴포넌트가 람다 i가 있고요. 노미널 밸류 오브 ith 컴포넌트가 LNi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시면은 팩터를 곱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로드가 있고요. 외력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1에서부터 N까지 다양한 종류의 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외력에 대해서 팩터를 곱하는 거죠. 그 외력의 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향에 대해서 팩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재료에 혹은 뭐 디자인에 노미널 스트렝스가 있는데 거기에 스트렝스 팩터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람다 값이 크면 클수록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네. B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안전한 거에 덜 안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동일할 때 B 값이 커지면 스트럭처의 안전성은, 릴라이블리티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RN을 알고 있고요. 재료에서 오는 거고요. 자, P 곱하기 R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P가 예를 들면 1이다. 그러면 재료가 있는 그 풀 스트렝스를 다 쓴다는 거고, P가 커지면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 세이프티 팩터 개념으로 보면 저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오른쪽에 람다는 왜 곱했을까? uncertainty 때문에 그렇습니다. uncertainty. 그 로드가 랜덤하기 때문에 무슨 값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노미널 밸류 오브 ith 로드인데 그 노미널 밸류로만 항상 오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저거를 LI를 맨날 그 타입의 로드의 맥시멈 값을 하면은 오버 디자인이 되니까 이렇게 팩터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ncertainty가 크면 클수록 corresponding 팩터는 커지죠. 근데 corresponding 로드 팩터가 커질수록 strength 팩터는 작아지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말씀드린 allowable stress design, 줄여서 ASD라고 하는데 ASD랑 우리가 하는 LRF 메이저 차이는 요겁니다. 각 타입별로 다른 종류의 팩터를 쓴다. 고요. 저 밑에 써 있는 저 식은 우리가 말하는 팩터를 쓰는 ASD의 식입니다. R은 똑같이 스트렝스가 되겠고요. 밑에 나누는 게 팩터 오브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 팩터. 저거는 팩터가 늘 1보다 크죠. 세이프티 팩터. 그죠? 1, 2, 3, 1이면 세이프티를 고려 안 한다는 거고 2배로 고려하면 저게 2가 되고 3이 되고 저렇게 되죠. 저거를 예를 들면 2라고 하면 보통 저 로드에 오는 값이 그 재료의 스트렝스에 미치지 못할 때 하게 안전 세이프티 팩터를 2배를 잡는다는 그런 소리가 되죠. 3이면 3배를 잡는다는. 예. 자, 이거 보시면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 예,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식이 좀 무서운데 타입 N의 로드에 대해 Rn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조에서 잘 아는 Simply Supported Beam이 있고요. 그 T선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T반대 저 위에 평평한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랭스가 빔 5.5m고요. 재료의 일딩 스트레스가 248MPa이고 혹시 데드 로드란 말 들어보셨어요? 데드 앤 라이브 로드? 예. 데드 웨이트 자중이고요. WD 빔의 자중. 라이브 로드는 자중을 제외한 실제 이게 가해지는 그 하중이 되겠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WD하고 WL이 오는데 각각 per cm당 저 정도의 distributed 로드가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나와 있어요. 254mm, 50.8mm, 38.1mm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D 웹 depth, small d sub w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하나로만 독립적으로 나온 예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예제에 연결되는 예제인데요. 앞에서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구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겹쳐갖고 80%가 나왔다 이런 거 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93%라는 그 값을 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capacity of a beam, 그러니까 빔 밴딩의 capacity는 그 FY의 G로 저렇게 구조역학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뉴트럴 엑시스를 그 플랜지의 베이스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티밋이라고 하면 다시 차원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서 보통 구조가 이렇게 균형하게 보이다가 일딩을 하고요. 일딩 한 다음에 이게 플라스틱으로 가다가 그 어떤 식으로 표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파단이 일어나기도 하죠. 차이는 그때 말씀을 드렸죠. 트루 스트레스냐, 트루 스트레인이냐, 뭐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냐 그거에 따라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ultimate strength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그 하중. 요게 뭐냐면 이 빔에서는 말하면은 하자면은 1등에서 하단 직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하는 거죠. 저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뉴트럴 엑시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섹션 모듈러스를 그 뉴트럴 엑시스에 대해서 다음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섹션 모듈러스를 구하는 방법 아세요? 컴포짓 빔의 섹션 모듈러스. 이거 주봉식 씨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베르강 교수님 신문기사 나온 거예요. 왜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할까? 대답도 안 할까? 이거 뭐 뉴트럴 엑시스가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의 섹셔널 모듈러스는 12분의 1 BH 3. 이거 옛날에 학부 때 기계나 관련 과 나오면 이거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저런 것도 있고, 동그란 걸 어떻게 하고, 세모일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뉴트럴 엑시스가 여기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요거를 옮기는 트랜스포트 티오렘이, 예, 이거를 자기의 뉴트럴 엑시스로 한 다음에 그 자기의 그 뉴트럴 엑시스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이용해서 딱 옮겨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애는 이게 뉴트럴 엑시스로 예를 들면 여기에 정해졌다고 하면 각각 자기의 그 섹션 모듈러스를 구하고 얘랑 요만큼 트랜스포테이션 티오렘을 옮깁니다. 얘도 자기의 뉴트럴 엑시스를 구해서 구하고 요거를 옮기고 서메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재료가 동일할 때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컴포짓 빔에서 그 복합 재료를 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서는 재료의 물성치를 함께 고려해서 요거를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다 아시는 거죠? 기계과 나온 제 사람 다 아는 거죠? 공식 씨는 안 배운 거죠? 오케이. 예, 그게 내용이 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23kN라는 모멘트를 저렇게 계산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조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 이 심플리 서포티드 빔에서 제일 모멘트가 많이 걸리는 데가 가운데잖아요. 빔의 가운데. 예, 빔의 가운데에 아마 이렇게 걸릴 텐데 저거를 그 데드 로드랑 로드를 각각 줬을 때 저렇게 각각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셜 세이프티 여기서 나오는 이제 0.93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대로 19.2라는 예제를 통해서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요. 저거를 곱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블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작다 그러면 unacceptable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그냥 컴포트 빔이라 그래서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같이 하면 되고요. 요새 그 베르강 교수님이 조금 옛날에 하셨던 연구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샌드위치 구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운데 코어가 되는 데가 그 라이트 웨이트 콘크리트입니다. 심지어 물에도 떠요. 그 콘크리트는 수십 가지의 재료를 시멘트랑 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갈이랑 모래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콘크리트고 그건 굉장히 무겁고요. 쇠보단 가볍죠. 물보단 무거운데 뭐 이상한 뭐를 섞으면 물보다 가벼운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조선에서 쓰는 스틸 뭐 5mm, 6mm 되는 판에다가 해갖고 이렇게 두껍게 하면 빔을 만들 수 있는데 물론 얘랑 잘 붙느냐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의 섹셔널 모듈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그거대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스트레인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말을 해도 그죠? Y를 그 스트레인 로드 캐링 캐패시티라고 합시다. 스트레스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흥미있게 지켜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실험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가요. 콘크리트면 딱 하고 쪼개져 버리잖아요. 크랙이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한 번 크랙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한 번 크랙이 가면 이게 패널 안에 있는 건데 이렇게 휘어 방향으로 딱 가면 그 다음에 변형이 계속 생기면 얘들끼리 이렇게 뭉개지면서 크랙이 메꿔져요. 다시 올라가. 그러다가 그래도 처음 조금 작은 데서 또 딱 하고 또 다른 데서 크랙이 또 생기면 또 떨어져다가 변형이 점점 더 생기면 또 자기네들끼리 마찰하면서 크랙이 메꿔지면서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셀처럼 돼 있거든요. 쇠로. 그러니까 머티리얼이 빠져나갈 수 없게 옆에서 막 잡아주니까 안에서만 막 문질러지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다르면 이제 끝나버리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이더라고요. 흥미로운 재료입니다. 여담입니다. 네. 다음은 요겁니다. 이렇게 한 LRFD 베이스드 디자인 크리에이터리아를 어떻게 스트럭처에 대해서 하느냐.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각각의 타입의 로드에 따라 다른 프로바빌리티와 거기에 해당하는 스트렝스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팩터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일리어 모드가 뭐가 있느냐. 그걸 또 배에 대해서 봐야 되고 구조적으로 보면 저렇게 프랙처, yielding, buckling, fatigue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스테이트라는 거를 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스테이트. 자, 프랙처랑 yielding이랑 buckling, fatigue에 대해서는 다 깔끔하게 알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강민석, yielding, 프랙처랑 어떻게 다르죠? 네. 예. 자, 도자기 같이 브리트란 애는 프랙처가 메이저죠. 짱 하고 깨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쓰는 헬드 스틸 강봉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쭉 당겼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죠? 프랙처랑 일딩 중에 어느 게 먼저 생기죠? 일딩이 생기고 일딩이 생길 때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단면적이 줄어드는 거를 네킹이라고 그러고 네킹이 과도하게 가면
프랙처가 일어나죠. 그래서 재료 특성에 따라서 메이저 모드가 다르긴 합니다만 또 로딩 어떤 타입의 로드가 오냐에 따라서 메이저 페일리어 모드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엔지니어가 결정하면 됩니다. 어떤 부재는 전혀 버클링을 필요가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텐션만 받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텐션 받는 멤버는 버클링이 전혀 없냐? 있습니다. 텐션을 받는데 버클링이 생기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라디오 같은 데 생겨요. 파이프잖아요. 파이프를 쫙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집에서 쓰는 물호수 만져본 적 있죠? 파이프 스트럭처죠. 그걸 강하게 당기면 단면이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려요. 컴프레시브 로드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익세시브한 텐사일 로드 때문에 이 동그란 단면적이 콜랩스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는 텐사일 포스만 있으니까 버클링은 고려 안 해도 하면 이제 페일리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생각해야 됩니다. 리미트 스테이트, 그래서 그 모드를 보고 그 모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미트 스테이트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럭처가 원하는 그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모든 를 통칭해서 리미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뭐 그 두 가지입니다. 구조 자체에 스트렝스 리미트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어빌리티의 리미트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구조의 저거는 뭐 끊어진다거나 아까 했던 뭐 그런 게 있고요. 얼티밋 로딩 캐파시티 뭐 이런 게 약하다던가, 아까 보면은 아까 콘크리트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얼티밋 로딩 캐리잉 캐파시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다시 회복하고 하니까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세이프티 안전상의 문제가 될 만한 뭐 스트럭처가 이상하다던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시스템의 가 잘못되거나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 하면 리미트로 쉽게 생각하면 그게 대충 맞거든요. 근데 서비스어빌리티의 리미트 스테이트는 뭐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페일리어는 아닌데 이게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거 뭘까요? 차로 보세요. 차. 우리가 맨날 뭐 차가 없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타고 다니는 그 차라서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어요. 컬리전 하거나 뭐 차가 뚝 부러지는 건 앞에 위에 거고, 근데 자동차 산업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서비스어빌리티겠죠. 이상한 소음이 난다, 승차감이 안 좋다, 이거는 페일리어는 아닌데 서비스어빌리티에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좀 참기 어려운 뭐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브레이션, 노이즈 뭐 이런 쪽이 주로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구분하는데 문제 없어요? 네. 자, 배로 얘기를 하면 뭐 자연 환경에서 하중이랑 사람이 만든 데서 그런 하중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걸 거예요. 맨메이드 엔바이러먼트에서 오는 하중이 뭐가 있을까요? 일상을 통해서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거겠죠. 수중 폭발. 이건 자연 환경이 아니라 맨메이드 엔바이러먼트로 오는 강력한 하중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는 굉장히 극히 희귀한 경우고, 배는
화물을 싣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데 화물을 싣으면 그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하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배에서 맨메이드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나올 게 그 카고를 싣기 때문에 그놈의 카고가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프레셔를 주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무지하게 차갑기도 하고 별 다 있죠. 예. 심지어 그 보통 디자인은 안 하는데 생산할 때 각 단계별로 저런 걸 다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 잘못하면 만들다가 찌그러지거든요. 예. 자, 이런 로드가 있고요. 각각의 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릴라이빌리티 디자인할 때 각각의 로드 타입에 대해서 그 probability, uncertainty를 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지금 교과서에 보면 그 엄청나게 그 자세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티픈드 패널에 대해서는 어떻고 뭐에 대해서는 어떻고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걸 다 소개하는 거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식만 일단 썼습니다. 위에 게 뭐냐면 FC인데요. 그 배가 받는 하중이 그 SW는 뭐냐면 그 배가 스틸 워터 정수에 있을 때 받는 포스고요. KW는 팩터입니다. 곱해지는 팩터고 보통 1.0습니다. FWD는 피부로부터 받는 하중. 그러니까 하이드로스태틱이 앞에 텀이 되고 뒤에가 하이드로 다이나믹 텀입니다. 서 있을 때 파도가 왔을 때 배가 무슨 하중을 받겠느냐. 예, 그런 거고 밑에 거는 그거를 저렇게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스틸 워터에 있는 하중을 무슨 팩터를 웨이브라는 팩터를 K를 곱하고 웨이브로부터 받는 하중이랑 그다음에 다이나믹 이펙트를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보통 이런 식을 쓰더라고요. 또 경험식처럼 나와 있는데 호깅이랑 세깅 배를 프리마리 로드 본 그 배에서 배를 빔으로 봤을 때 메이저한 그거죠. 호깅이 가운데가 볼록 올라온 거고 세깅이 쏙 들어간 거죠. 예. 파도가 배 랭스랑 이렇게 일치할 때 가장 큰 밴딩 모먼트가 미드십에 걸리게 되는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KD를 추정해갖고 넣어서 계산을 빔 밴딩 포스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앞에 거는 이제 하나로 예시를 해주는 로드에 대한 이큐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근데 디렉트 어프로치랑 다르게 우리는 한정된 정보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큐에이션을 잘 골라서 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거 갖고 뭐 1번이나 2번과 같은 리미트 시츄에이션을 잘 만족시키는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F 스틸 워터라든가 앞에 있는 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 예, 이거는 그 관심 대상이 되는 그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제일 간단한 그 배를 빔으로 모델링해서 세깅 할 때만 보여드렸는데 뭐 로컬리 그 세컨더리 하중에서 뭐 스티픈드 플레이트가 어떤 하중이 됐을 때는 어떤 이큐에이션 써야 되냐 뭐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리서치 페이퍼들이 잘 있습니다. 있으시면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생긴 그 방정식을 잘 선택해서 이 메이저 시에서 억셉터블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릴라이빌리티 베이스드 디자인의 LRFD 그 어프로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